안녕하세요. 모던 리액트 딥다이브 5주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리액트 개발 도구로 개발 및 배포 환경 구축하기입니다. Next.js로 리액트 개발 환경 구축하기입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이해를 위해서 패키지 JSON부터 시작해서 직접 설정해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파일이 필요한지, 이 파일 내부에 어떤 설정이 필요한지 이해합니다. 먼저 기본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npm init을 실행해서 패키지 JSON 파일을 만듭니다. react, react DOM, next를 설치합니다. dependencies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 후에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타입스크립트 설정을 위한 tsconfig json 작성하기입니다. tsconfig json의 다양한 옵션들 중 스트릭트 모드는 반드시 켜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트릭트 모드는 타입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스크립트 과도기 과정이 아니라면 켜두도록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Next.js 설정을 위한 nextconfig.js 작성하기입니다. nextconfig.js는 버전별로 제공하는 설정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GitHub 저장소를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리액트 스트릭트 모드는 리액트의 엄격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파워 바이 헤더는 일반적으로 보안 취약점으로 취급되는 X 파워드 바이 헤더를 제거합니다. 여기서 X 파워드 바이 헤더란 웹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엔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어떤 기술로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제거합니다. ESLint 이그노어 더링 빌드입니다. 빌드 시에 ESLint를 무시합니다. 이후 ESLint는 CI 과정에서 별도로 작동하게 만들어 빌드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SLint와 프리티어 설정하기입니다. ESLint config next에서 단순히 코드에 있을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할 뿐 띄어쓰기나 줄바꿈 같이 코드의 스타일링을 정해주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스타일 설정하기입니다. Next.js에 styled components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후 swc에 styled components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nextconfig.js의 코드를 추가합니다. 여기까지가 Next.js 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코드 작성입니다. src 폴더 내부 하위 폴더 목록을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페이지스는 하위 내용은 모두 실제 라우터가 되고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폴더, 훅스는 직접 만든 훅을 모아둔 폴더이고 타입스는 서버 응답 타입, 공통으로 사용하는 타입을 모아둔 폴더입니다. 유틸스는 애플리케이션 전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을 모아둔 폴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폴더 구조엔 정답이 없습니다. Next.js 파일의 폴더 구조는 src pages 하단에 실제 페이지 라우팅과 관련된 파일을 기재해야 한다는 컨벤션만 지키면 됩니다. 코드 내에서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폴더에 tsconfig.json을 활용해서 적절한 경로 별칭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Create Next 앱은 편리하지만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다수의 서비스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구축하는 일이 잦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마다 똑같은 설정을 매번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책에서는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템플릿 저장소를 만들어두기입니다. 다른 저장소를 생성했을 때 해당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generated from이라는 메시지로 어떤 템플릿에서 만들어진 저장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나만의 크리에이트 앱 만들기입니다. 조직 내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거나 앞으로 생성해야 할 프로젝트가 많다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CLI 패키지로 만들어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서로 다른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itHub 100% 활용하기입니다. GitHub 액션으로 CI 환경 구축하기입니다. 먼저 CI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란 코드의 변화를 모으고 관리하는 코드 중앙 저장소에서 여러 개발자가 기여한 코드를 지속적으로 빌드, 테스트해 코드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미지상에서 코드 빌드 테스트 단계에 해당이 되고 지속적 통합은 모든 코드의 변화를 하나의 리포지토리에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쉽게 코드의 변화, 보안 이슈나 에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팀은 각자 개발한 코드를 이른 시점에 자주 합치고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GitHub 액션의 기본 개념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스텝부터 잡, 액션, 가장 큰 단위로 러너, 실행 서버가 있습니다. 러너는 파일로 작성된 GitHub 액션이 실행되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액션은 러너에서 실행되는 하나의 작업 단위입니다. 이벤트는 GitHub 액션의 실행을 일으키는 이벤트입니다. 잡은 하나의 러너에서 실행되는 여러 스텝의 모음입니다. 병렬 실행이 가능합니다. 워크플로우는 하나 이상의 작업을 포함할 수 있고 push or pull 요청과 같은 이벤트에 의해 트리거가 됩니다. 가장 최상의 개념으로 YAML로 작성이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스텝은 잡 내부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작업입니다. 병렬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GitHub 액션 작성하기입니다. 먼저 저장소 루트를 ./github/workflows 폴더를 생성하고 YAML 파일 작성을 위해 .yml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저장소에 프리티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YAML 파일도 함께 포함시켜 코드 스타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GitHub 액션 작성의 장점입니다. Next.js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CI를 작성할 수 있고 젠킨스를 처음부터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손쉽게 CI 구축이 가능합니다. 저장소에 YAML 파일 하나만 추가해서 CI 구축이 가능합니다. GitHub 액션스를 적절히 활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고 유용한 액션과 GitHub 앱 가져다 쓰기입니다. GitHub에서 제공하는 기본 액션으로는 다양한 액션들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마켓플레이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러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액션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두 가지의 액션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최적화 액션인 칼리브리 앱 이미지 액션스입니다. PR로 올라온 이미지를 샤프 패키지를 이용해서 거의 무손실로 압축해서 다시 커밋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소 자체 이미지 크기를 줄인다면 풀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해당 웹사이트에 라이브러리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액션인 reenter is 웹사이트 뷰너러블입니다. 해당 액션은 is 웹사이트 뷰너러블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액션으로 프로젝트가 배포된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스캔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단순히 액션이 실행되지만 취약점이 발견되면 액션은 실패합니다. GitHub 액션은 이메일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포된 라이브러리가 이후에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어 보안 솔루션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메인 푸시가 일어나는 경우의 확인보다는 needs 구문을 추가해서 배포 작업이 끝난 이후에 실행합니다. on workflow run으로 실행합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트하우스 CI입니다. 해당 액션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액션입니다. 웹 성능 지표인 라이트하우스를 CI 기반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프로젝트의 URL을 방문해서 라이트하우스 검사를 실행하게 되면 머지 예정인 프로젝트 웹사이트의 성능 지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GitHub 디펜더봇으로 보안 취약점 해결하기입니다. 패키지 JSON의 디펜던시스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의존성과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패키지 JS의 버전입니다. 유의적 버전의 정의로는 기존 버전과 호환되지 않게 API가 바뀌면 주 버전을 올리고, 기존 버전과 호환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는 부 버전을 올리고, 기존 버전과 호환되면서 버그를 수정한 것이라면 수 버전을 올립니다. npm 버전 규칙의 정의입니다. 버전 앞에 특수 기호가 없는 경우 해당 버전에 대해서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웃음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16.0.0과 호환되는 버전, 예시로는 16.0.0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해당 경우에는 16.0.0부터 17.0.0 미만의 모든 버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물결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패치 버전에 대해서만 호환되는 버전을 의미합니다. 16.0.0부터 16.1.0 미만의 모든 버전이 해당됩니다. 유의적 버전은 개발자들 간의 암묵적인 약속일 뿐 해당 API 버전이 유의적 버전에 맞춰 구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음을 유의하도록 합니다. 패키지 JSON의 의존성입니다. 패키지 JSON에서 디펜던시스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신 외의 npm 라이브러리를 정의해둔 목록입니다. JSON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주로 디펜던시와 디펜던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펜던시스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꼭 필요한 패키지이고 npm 인스톨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dev dependencies는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선언합니다. npm install save dev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peer dependencies는 서비스보다 라이브러리와 패키지에서 자주 쓰이는 단위입니다. 직접적으로 require, import하진 않지만 호환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설치합니다. 디펜더봇으로 취약점 해결하기입니다. 책에서는 실습을 위해서 npm 버전 8.14 이상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원격 저장소에 푸시한 다음 패키지 JSON을 작성합니다. 디펜더봇은 GitHub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인데요. 의존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문제를 알려주고 해결할 수 있는 풀 리퀘스트까지 열어줍니다. 취약성의 정도를 총 4가지 단계로 분류하는데요. 가장 취약성이 큰 정도인 크리티컬, 하이, 모더레이트, 로우의 단계로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의존성은 패키지 락 제이슨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GitHub의 디펜더봇 사용법입니다. 디펜더봇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먼저 켜도록 합니다. 해당 설정은 리포지토리, 세팅, 코드 시큐리티 앤 애널리시스 탭에서 이네이블이 가능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네이블을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GitHub의 시큐리티 탭에서 디펜더봇을 클릭하게 되면은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디펜더봇의 문제 확인 과정인데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패키지가 어디에서 설치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npm ls 명령어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해당 패키지의 버전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취약점 해결하는 과정으로는 모든 취약점이 실제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약점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점을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취약점을 해결하는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는 GitHub 디펜더봇이 풀 리퀘스트를 열어준 경우입니다. 이미 취약점을 해결한 패치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릴리스 노트를 통해서 변경 사항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머지하는 즉시
보안 경고가 사라지고 해당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면 해결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는 풀 리퀘스트로 손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입력해서 의존성을 확인합니다. 책에서 제공하는 예시로는 문제점이 대부분의 패키지에서와 다르게 한 곳에서만 3.0.4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 방법으로는 3.0.4로 지정되어 있는 버전 표현식의 수 버전을 올려서 대응하도록 합니다. 책에서는 npm이 제공하는 오버라이드를 사용해서 패키지 내부에 선언된 의존성을 강제로 올리는, 덮어쓰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GitHub 디펜더봇이 취약점 수정을 위해 제안하는 풀 리퀘스트는 실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머지해서는 안 됩니다.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기입니다. 총 3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틀리파이, 벌슬, 디지털오션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제공하는 기능은 일부를 제외하면 비슷합니다. 대부분 3에서 4단계 내로 웹 서비스 배포와 관련된 사전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배포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준은 현재 개발 중인 웹 개수 등을 고려 후에 판단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네틀리파이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역사가 오래되었고 어느 정도 무료입니다. 네틀리파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생성한 앱 배포하기입니다. 가입 후 팀을 생성하고 임포트 on existing 프로젝트를 눌러서 저장소를 불러온 후에 저장소의 레포지토리 이름을 작성하고 빌드 및 배포 관련 설정을 추가합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넥스트 앱으로 생성한 앱 배포하기입니다. 서버 사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므로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설정으로는 Next.js 애플리케이션 루트에 netlify toml 파일을 생성합니다. netlify 플러그인 Next.js 플러그인은 Next.js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일한 배포 설정을 위해 publish 다이렉토리에 /next로 지정해 줍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대역폭 월 100GB로 한정이 되어 있고 빌드 시간은 최대 300분입니다. 동시 빌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빌드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벌슬입니다. 네틀리파이와 비슷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틀리파이와는 다르게 Next.js 서비스를 별도의 설정 없이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오션입니다. 저장소를 바탕으로 바로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업체와 다르게 GitHub 스튜던트 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리소스에 대해 문서화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도커라이즈 하기입니다. 도커라이즈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본격적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유연한 비용 체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비용 체계는 빌드 횟수, 팀 멤버의 수,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스펙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체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커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자가 모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공유, 실행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단위로 패키징합니다. 컨테이너를 바탕으로 독립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항상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도커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도커 파일에 필요한 것을 모아 빌드하면 이미지이고 해당 이미지를 실행시키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블 값이 태그이고, 이미지를 모아두는 장소가 리포지터리, 다양한 리포지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레지스트리입니다.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 보기입니다. 먼저 도커를 설치하고 도커 파일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커를 실행시키고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작성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해 도커 파일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크리에이트 넥스트 앱을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 보기입니다. 프로젝트의 루트에 도커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빌드에 필요한 패키지 제이슨, 패키지 락 제이슨을 설치해서 노드 모듈수를 생성합니다. 빌드 단계에서 뎁스에서 생성한 노드 모듈수를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빌드합니다. 빌드한 이미지를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next config JS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러너 단계를 만들어서 스탠드 언론으로 만들어진 next.js를 실행합니다. 사용해야 할 포트를 익스포즈로 설정하고 엔트리 포인트로 노드 서버 JS를 실행합니다. 도커로 만든 이미지 배포하기입니다. 도커 허브라는 공간에 이미지를 업로드 가능하고 도커 데스크톱을 이용한다면 쉽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먼저 저장소를 생성하고 저장소에 이미지를 푸시한 후에 푸시 투 허브를 눌러 도커 허브로 배포합니다. 도커 이미지 실행하기입니다. 먼저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사용자의 기기에서 GCP를 제어할 수 있는 gcloud CLI를 설치합니다. gcloud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 명령어로 로그인합니다. 앞서 만든 프로젝트를 기본 프로젝트로 지정을 하고 빌드된 도커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플랫폼의 콘솔에 접속하고 아티팩트 리지스트리를 찾아서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저장소 만들기를 눌러서 저장소를 만듭니다. 만들어진 빈 저장소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저장소의 주소는 푸시할 이미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푸시하기 위해 앞에 주소가 GCP를 향하는 것으로 도커에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런에서 이미지를 실행합니다. 지속적으로 새 버전을 배포하기 위해 소스 저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새 버전 배포를 선택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